이제 2부로 넘어와서 일부의 문제, 남은 문제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한번 해결했고요. 우리가 촬영한 지점을 보니까 이게 2번 엔진, 왼쪽 날개 2번 엔진에서 이쪽 뒤쪽으로 이게 보이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동체 조사에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의 존재 유무 아니겠습니까? 블랙박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블랙박스가 발견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칵핏 보이스 레코더라 그래갖고 조종석 내에서 조종사들이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거나 외부하고 교신한 거를 녹음하는 이제 칵핏 보이스 레코더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제 그 후방 카고 도어라 그래갖고 이제 그 화물을 넣는 칸이 있어요. 그쪽 부분에 이제 칵핏 보이스 레코더 블랙박스가 있고 이제 비행 기록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할 때 모든 이제 계기판에 나타난 데이터들 항법이라든가 엔진 상태 또 이런 것들은 이 꼬리 부분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요. 꼬리 그러니까 요 바로 밑부분 요 정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요 약간 그 오른쪽 부분에 여기에. 그래서 요 보잉 707은 요쪽 꼬리 부분하고 요 화물 요쪽에 두 군데로 이제 블랙박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 이제 역할은 다르죠. 둘 다 뒷부분에 있네요. 그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거 87년도 당시에 누군가가 와서 회수해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는 거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촬영한 화면을 얼핏 봤을 때 2번 엔진에 걸쳐가지고 뒤에 수직꼬리 날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얼핏 걸려서 찍힌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카메라가 이제 8m 앞에 떨어져 여기서 찍히면서 뒷부분에 이 수직꼬리 날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형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전문가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구동성으로 꼬리 날개 부분이 살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항공 그 사고 조사를 전담하셨던 국토교통부의 그 국장 출신의 그분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동체의 모양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상하다. 예. 물론 이제 찍힌 각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부러졌지만 사실 뭐 1000m 이상에서 떨어졌는데 부러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 날개 부분이 보이는 걸로 봐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랙박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공중 폭파에 있어서는 사실 블랙박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중 폭파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의 모든 상태가 정상이든 상태에서 어떤 폭약에서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라이트 데이터나 칵핏 보이스 레코더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종석 음석 장치 내에서는 이것이 정상으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항공기가 이제 폭발해서 구멍이면서 급격 기압 강화 현상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그 강화 그러니까 압력이 가면서 고도가 이제 그 압력 고도가 확 이제 그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 거하고 이제 급격하게 어떤 침노 변경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는데 엔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여기서 공중 폭발일 경우에 뭐 큰 의미는 없다. 정상인 게 확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 압력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이제 폭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보도에서도 저희는 폭발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칼858기의 동체를 건져서 인양을 해서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하고 블랙박스까지 검증을 거쳐야지 이게 폭발인지 아니면 제3의 원인이 있는지를 그렇죠.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행기의 계기는 이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잔해를 발견하게 되면 사고 원인을 거의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네. 모든 비행기의 설계 자체는 표면에 임팩트하는 순간에 그 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블랙박스를 네. 발견한 저희가 이제 그 또 항공 정비하시는 분들 이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나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부분 말씀, 물론 이제 김성년 고모님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858기가 보면 오른쪽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쪽 부분 그렇죠. 우리가 촬영한 부분이 이쪽인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다 살아 있는데 오른쪽 부분 보면 소나에도 보면 이 앞쪽 날개 부분이 보이는 게 나온다고 하고 또 실제로 92년도인가 옛날에 그 엠블렘이 걸려져 있는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 엠블렘 요 부분이 요 네. 부분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92년도인가 뭐 93년도인가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수거가 돼가지고 네. 그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요 부분 언론사에 공개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 나중에 이제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폐기를 해버렸죠. 이게. 이게 폐기 처분돼 네, 버렸는데 네, 네, 이 부분 또 사실 나온 걸로 봐서 이게 비행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쪽 부분은 훼손이 많이 됐다. 다 이제 뭐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는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도 이제 김현희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여기 7번 C 좌석 상단에 있는 그 선반 네. 거기에다가 이제 폭발물을 장착했다 그랬거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폭파가 왼쪽에서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저는 이 그동안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잔해들을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이 왼쪽 잔해들이 발견이 됐다고 네, 나와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으면은 오른쪽에서 될 것이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비행기는 바그다드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 승객들 극히 적은 승객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교체 승무원들이 탑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모든 이제 비행기 게이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기를 하게 되면 게이트의 연결이 이 왼쪽 기장석 출입구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화물은 이 오른쪽 화물 칸 이게 이제 포워드 카고 도어, 이제 전방 카고 도어라 그러고 후방 카고 도어라 하는데 이 칼 858의 경우는 바그다드에서 떠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김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대략 이 후방 카고 도어에서 일부 이제 아부다비에서 내릴 물건 내리고 또 그 실을 물건 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폭발이 이루어졌다면 오른쪽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네. 현재 발견된 잔해가 왼쪽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그러니까요. 되는데 오른쪽이 많이 유실되고 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폭발이 있었다면 김현희의 주장은 그 사실이 아닐까 아니고 싶다. 네. 현재 제가 추정했던 것처럼 오른쪽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6년, 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것 중에서 이제 그 김현희하고 김승일이 탔던 7C7B 그 위치가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폭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 1987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2주 뒤에 이제 구명보트가 구명보트가 이제 비행기용 구명보트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발견됐죠. 그렇죠. 발견됐는데 네. 이제 그것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다 확인했는데 시리얼 넘버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께 맞는 걸로 확인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 구명보트가 이 전방 부분에 왼쪽 저 그 기장실과 조종실과 1등실 사이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걸로 이제 확인됐는데 그때 당시 거기도 보면 이제 폭약 흔적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그게 이제 당시에도 전혀 없어요. 김현희하고 김승일이 탔는 그 좌석하고 거리가 한 5m밖에 되지 않았는데 폭약이 김현희가 주장했던 폭약 설치 위치하고도 거의 가까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 동체를 왜 찾지 못했냐고 하니까 공중에서 우리 영화에도 나왔지만 공중에서 산산한 조각이 나면서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김현희가 주장했는 그 폭탄 터진 지역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이제 생기는 근데 거죠. 이제 또 그렇겠네요. 중요한 단서는 네. 1988년도에 이제 미국의 NTSB라는 데서 이 지상에서 네. 실제 보잉 707 비행기를 놓고 네. 김현희가 주장한 대로 폭약을 놓고 폭파 실험을 했어요. 네. 그 사진 제가 논문에도 하고 나중에 한번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은데 거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상에서 폭발을 했지만 요 부분만 폭파가 일어나고 네. 실질적으로 큰 비행기에 손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폭파 전문가인 이제 로버트 박사라는 사람이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일본 이제 아사히 TV에서
똑같은 이제 지상에서 이제 폭발 실험에 폭파 실험을 하니까 네, 네. 그 폭약 전문가 로버트 박사의 얘기는 김현희의 주장으로는 절대 그러한 공중 폭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김현희가 주장한 대로 되려면 적어도 폭약이 김현희가 주장하는 폭약보다 3배 이상의 폭약이 장착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그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하나 더 붙일 것은 그 구명보트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잔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그 보고서에도 보면 구명보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명보트의 좌표도 3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그 당시 범하죠. 내무부에서 발표한 좌표. 그리고 그 구명보트를 수거한 그 다곤 1호라고 화물선이 있어요. 그 선장이 말한 좌표. 그리고 교통부가 이야기한 좌표. 우리나라 교통부. 아니요, 미얀마 교통부. 예. 이 3가지가 다 좌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촬영한 이 지역과 그 3개 좌표 중에 한 곳이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고가 난 다음에 2주 동안에 한 80km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이제 이게 858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이 거예요. 대표님, 우리 그 사고가 발생한 게 1980년 11월 29일이고 2주 뒤에 그 구명보트가 발견됐잖아요. 그 지점이 저희가 이번에 촬영한 그 지점에서 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유속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80km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거리죠. 더 많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충분하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구명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80km가 떨어져서 이게 뭐 85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 구명 조끼나 구명 보트가 됐든 조끼가 됐든 80km나 뭐 100km나 120km 가는 거는 뭐 저희가 없어요. 참고로 사람이 실종이 됐을 때 바다에서 실종이 됐을 때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뭐 10몇 킬로를 갖다가 물 속에서 이동이 되니까. 물 속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 조류로 봤을 때는 조류 바람이 없이 조류로만 움직였어도 뭐 2주 갔으면 뭐 지구 반바퀴도 갈 수 있는 점이죠. 저희가 그 비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는 80km 상당히 먼 거리라서 그렇죠. 2주 동안 그게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산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5노트 따지고 5노트면 오퍼레이터는 9km, 시속 9km. 그러면은 20시간이면 얼마? 18km. 그죠? 그러면은 18km에다가 열흘만 해도 180km. 그죠? 그러니까 80km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박스는 사고의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데 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족회 입장에서는 저희 생각을 합니다. 33년 그러니까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가족들 잃고 한 맺힌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지난번 인터뷰에서 저는 김호순 회장님 기장인 남편을 잃으신 분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승무원이었던 동생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랍에 그렇게 건설 노동자로 가셔가지고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족의 그 유해라도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33년 지난 이 시점에도 발굴하고 싶은 게 손에 어떻게 보면 잡아보고 싶은 게 꿈이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해의 존재 가능 여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유해에 대한 어떤 가족들의 어떤 관심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보안도 유지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저희 가족회 분들에게도 사실은 수색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저희가 찾고 나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8581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김호수 회장님과 통화를 한 거죠. 통화를 했는데 좋아하시면서 첫 말이 유해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유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종인 대표님 또 이게 그 해난 구조를 워낙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동체 상태가 온전한 걸로 봐서 100명 이상 정도 희생자가 났는데 뭐 충분히 그 동체 안에는 그 유해 물론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온전히 남아있지 않겠지만 그 뼈 유골은 뭐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체 이거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체 상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폭파 사건이다. 뭐 이렇게 단정을 저는 짓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확인한 것을 팩트로 가지고 접근해야만이 우리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폭파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아니면 고장에 의해서 이렇게 동체가 바닥에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승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뭐 당연히 안전벨트를 다 매고 했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안전벨트를 다 매고 이렇게 했다면 사망할 당시에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이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그러면 향후에 추가 수색을 통해서 우리가 인양을 하든 뭐 인양 전에 시신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대표님 제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뭐 동의해요. 그리고 무슨 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가 자기 국민들이 자국민이 어떤 사고든지 그 먼 이국 땅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3년도 아니고 30년 넘게 내버려 둔다는 게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러냐고.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에 충성을 하고 서약을 하고 공무원이 됐든 무슨 초등학교에서 국계대 경례를 하든 나라를 믿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건데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빌어먹을 나라가 그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갖다 방치하고 여태까지 있냐 이거야. 이거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뭐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항상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뭔가 본받을 거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러잖아요. 자, 수년 전에 이스라엘 상선이 하나 제주도 그쪽 뭐 수심 120m인가에 침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해봐야 대여섯 명이야. 선원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 찾아갔어요. 120m 되는 데서 다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보캅이에요. 아무 영향 안 받고 들어가게 똑같은 조건이에요. 사람이 잠수 그 환경에 노출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다 찾아갔어요. 15명도 아니고 115명이야. 뭐 116명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 얘가 뭐 그런 사고가 당했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지만 이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선박 사고도 요 근처에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거는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치지만 이건 찾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유해는 다 거둬야죠.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 국민인데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갈지 모르지만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민 안 가고 뭐 이민 간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도망간 사람들이지만 이거 해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왜 이것이 그 어떤 기체 이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비행기는 이제 우리가 조종사들은요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한번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매 6개월마다 계속 조종사들은 체크를 받아요. 근데 체크를 받는 데서 필수 아이템으로 꼭 훈련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 나르다가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해서 급격 기압 감화 현상이 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처치는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는 한 여객기 조종사들은 무조건 6개월마다 한 번씩 훈련을 하고 그건 통과를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급격 기압 감화 현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기 가압이라는 게 빠져나가서 외부에 낮은 그
압력 그리고 저산소에 노출이 됩니다. 네. 그럼 저산소에서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잃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압 고도가 1000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비행기는 산소 마스크가 조종사가 작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자고 조사를 딱 해보면은 자 산소 마스크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걸로 만약 동체에서 발견이 되면 급격 기압 감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조종사가 의지해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착수가 됐을 때는 네. 자동적으로 모든 승무원들이 이 이제 비행기 도하마다에 걸려 있는 게 우리가 그 구명 보트가 다 달려 있어요. 네. 문을 여는 순간에 그것은 이제 쭉 자동으로 팽창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사다리 역할을 하고 또 사다리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보트, 구명 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여기에선 펴진 채로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승무원들이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급격 기압 강화 그리고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폭파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공중에서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비행을 실제로 해보면은 보통 이제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면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고 할 때 이래 좀 하라. 근데 물론 많은 승객들은 자유롭게 안전벨트를 일단 1000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종 기장이 시트벨트 그 이제 풀러도 된다는 네, 사인을 사인을 주고 또 터뷸런스 요란 현상이 나타날 때만 이제 다시 또 켜주고 하는 걸 반복하거든요. 네. 그럼 많은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동체의 그 시신 뼈가 인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아까 전에 조종사분들이 교신 내용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관제탑이라는 교신을 했을 건데 희한하게도 이 사건에는 교신한 게 없고 마지막 교신이 이제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 그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비행고도 37,000F, 바깥온도 영하 46도시, 바람속도 15에서 20 kts, 타보이 통과 예정 시간 05시 22 UTC, 한국 시각 14시 22분이며 항공기 결함 상태 보고는 없었음.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교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 다음 날 그 조중훈 회장이 이제 양곤으로 가죠. 양곤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폭파 사건이라고 단정 있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양곤 관제탑에서 이 교신 내용의 그 녹음본 원본을 말고 녹음본을 카피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고를 낸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항공 회장이 사고 다음 날 미얀마로 가가지고 마치 이게 사고 결과도 안 나오고 동체도 찾지 못했는데 테러에 의한 이게 그렇죠. 예, 폭파의 테러라고 이제 단 하루 만에.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네. 거기다가 금방 말씀하신 교신 내용도 카피본을 떠가지고 갖고 오죠.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기록에 있으니까 이제 뭐 이야기가 된 거죠. 카피본을 듣고 싶다 하니까 나중에 대한항공에서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폐기 처분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고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카오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그 항공기 사고로 관련되는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증거물 같은 거는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 예, 영구 보관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처럼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카오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잔해나 네. 또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게 되면 재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관하게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종사들 간에 이제 교신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도양 상공에서는 지상에 레이더도 없고 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HF라는 구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라디오를 사용할 때 HF 주파수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F를 해요. 그 HF 라디오는 전 세계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감도가 떨어지고 이러지만 그게 뭐냐면 요 이제 항공기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어티스라는 데가 뭐냐면 HF 라디오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보고
그 보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HF 구간을 나를 때 조종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내가 나르는 위치에 통과하는 시간, 고도, 그다음에 그때의 바람과 외부 온도를 알려주고 다음 포인트에 예상되는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또 거기에 뭘 붙여주냐면 내가 현재 나를 때의 연료 잔량을 보고를 해줘요. 그것은 모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조종사들이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픽스상의 다보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다웨이 픽스죠. 거길 들어오게 되면 이제 VHF 라디오로 이제 전환을 해요. 그 VHF 라디오는 뭐냐면 가시거리에 그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HF는 멀리까지 교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HF 구간에 쓰고 다보이에 들어와서 컨택을 할 때는 최초로 어떻게 되면 이제 가시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라디오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뭐 고도 이런 거보다는 자기 시간하고 다음 에스티메이트 뭐 방콕이라든가 다음 픽스만 불러주면 이제 관제사가 그 우리가 이제 스쿼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기 식별 그 장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레이더상에 컨택이 됐다 안 됐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지금 사이의 지점에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같은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자체에서는 그 교신 내용 자체를 뭐 폐기한다거나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월이에요. 이 대표님. 이게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 넘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바닷속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그 유해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만약에 저자리 있다 6월은 뭐 100%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저 뭐 사람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2차 대전이 종전이 된 75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그 이제 2차 대전 때 가라앉은 배, 네. 그때 이제 침몰한 배들, 네. 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뼈도 그대로 있고, 뼈가 그대로 있고. 1940년대잖아요, 그때. 네, 45년에 네. 종전이 됐으니까 대개 이제 그 침몰선이 발견되는 거는 1944년, 45년 전쟁 말기에 서로 치고받고 그게 좀 격렬했거든요. 네네네. 특히 필리핀 쪽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보통 거기서는 발견이 되면 수백 명 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뭐 100% 그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거는 불과 뭐 그 물에서는 뭐 2, 3주 이내에 다 부패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고 뼈는 뭐 먹는 그 뼈를 먹고 사는 그 해양 생물체는 없으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뼈는 그대로. 6월의 발굴 가능성은 일단은 그건 100% 상당히 높다. 예, 네. 100%. 예.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족들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회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찍은 촬영한 영상본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면서 야 비행기다 확실하다 858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이게 이제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믿어지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그 워낙 그림으로 봐도 비행기 이거 확실하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가 뭐냐, 왜 못 찾았냐 지금까지.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33년 전 뭐 이야기라고 하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이게 과연 33년 전의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저는 계속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글쎄요. 우리가 물론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저희 방송국과 물론 전문가들 제가 모시고 갔지만 저희들도 가서 찾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찾은 곳이 어디 뭐
하늘나라에 있는 거나 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항공기가 운항하는 그 항로선상에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인도양 망망대해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 예. 미얀마의 이제 사고 보고서에도 음. 보면 그 좌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멀지 않은 곳에서 저희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항공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전문가분들 알잖아요. 하면 추락하면 어느 쪽에 추락할 것이고 다 알 수 있는데 그 일대만 뒤져봐도 다 찾을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고 조사할 때도 사고 당사자인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사원들의 절반 가까이 이상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18명, 뭐 거의 20명 그 가까이 하여튼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네. 또 교통부 전문가들은 사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철수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철수했고 철수하고 난 다음에 4일 뒤에 아까 말한 구명보트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못 찾은 것인가? 안 찾은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우리도 찾았는데 기자들도 찾았는데 찾으려면 그 아까 그 수색 속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 100m 그 수중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끌었을 때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그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1년 끌고 다니면 촬영이고 뭐고 다 했을 거예요. 1년을 끌고 다녔다면 1년을. 근데 그 제한된 시간에도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오는데 그 뭐 사회자 말씀하시기를 뭐 유가족들의 반응을 뭐 가족들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국민인데 가족이 원한다 물론 안 원할 사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고 뭐 전전전전전 어떤 뭐 조선시대 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어졌으니까 지금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또 해야죠. 맞습니다. 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족들이 참 저희들이 취재하면 느끼는 건데 자기의 그제 뭐 남편 그리고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족인데 갑자기 이제 공중에서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의문을 갖는 거고 그 사라진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해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정부에게 유해나 동체를 찾아달라고 당연히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정부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가족들을 적군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주장을 가족들을 마치 적군처럼 적대국의 국민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뭐 신상에 좋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것이고 이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한 달여 만에 일괄 사망 처리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제 행사에 불려다녀야 되는 소복 입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세월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가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칼 858기 사건 사실은 요즘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그러니까요. 세대들은 모르는 그게, 사람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이 칼 858기 사건이나 세월호나 다를 바 없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가족들이 의혹을 하게 되면 마치 뭐 친북 조직인 것처럼 종북 인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간첩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3년 전이나 2000 근데 그걸 십몇 년 되나?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는 그 자식도 키우고 자기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 표하고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우리 그 가문에 대한 뭐 영광도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명예스러운 거를 따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위에서 시킨다고 야 저 거지 새끼들 또 왔다. 야 저거 좀 단속해. 저 중에 쟤 좀 알아봐. 죽여. 그냥 뭐 요즘 잘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그게 드라마가 우리한테 공감을 갖는 거는 실제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건데
글쎄 권력이 얼마나 그 좋은 건지 그 한번 그 맛들이면 그러니까 그 끝까지 그렇게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또 가지려고 그러고 다들 애쓰고 그냥 그 이제 가문의 뭐 이런 뭐라 그럴까 그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주 대대손손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도 어떤 지금 자체는 이 가치관의 정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명예롭고 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구분이 돈만 되고 어떤 뭐 출세만 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가도 돼라고 가리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주위 사람한테 착해야 되고 친구 잘해주고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그죠?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런 어떤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 조금의 안녕을 보장이 된다면 안녕만 보장이 되면 뭐 3대를 진짜 바쳐서라도 그걸 갖다 따르고 그게 마치 어떤 의리를 지키는 거인 양. 근데 그거는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계몽 좀 하고 계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식한 것 같은데 대학 나오면 뭐예요? 가치관이 벌써 그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사회에 악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게 확립이 되고 사회의 어떤 조금 그런 흐름을 타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잘못을 알면서도 시행했던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그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그냥 어떤 뉴스 알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국민을 계도하는 것 자체도 가장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 유족회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때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저보고 이제 신성욱 신부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현희가 폭파했을 때 과연 공중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건가를 가지고 내가 그것만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중고 보잉 707 한 대 주면 내가 타고 가서 나한테 똑같이 폭파시켜라. 그럼 내가 나한테 낙하산 하나만 나한테 주면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고 그 대신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다 중계해라. 그래갖고 그 현상이 나오면은 김현희 말이 맞고 아니면 갖다 내가 자청하겠다 내 목숨 걸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이 칼 858 사건에 대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저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빨갱이 신부한테 이용당하지 말라. 또 너 빨갱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저는 이카오의 사고조사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절차가 안 지켜졌으니까 사고 절차를 조사 절차를 거쳐라. 그럼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맞아요. 좌도 우도 아닌 문제예요. 이게 거기에 무슨 빨갱이 제대로 된 조사하자는 것 자체를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국가적으로 불행하다고 봐요. 제가 대구에 와서도 살면서 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뭐 제가 이걸 좀 도와주고 있다 그랬더니 대뜸 한마디가 첫마디가 당신 빨갱이 신부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빨갱이 신부들 활동하고 당신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떤 또 일부 언론들은 또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당연하죠. 또 이 대표님은 저 아마 또 뭐 왕빨갱이 뭐 이렇게 분명히 뭐 몰고 그런 갈 얘기 수 나올 있을 겁니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것은 사고 조사 절차에 의해서 그럼요.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국민 115명, 116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진실을 찾는 거는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의. 저희는 그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 국가가 그리고 가족회를 포함한 주변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번에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그 사건 당시 그리고 2006년인가요?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제대로 국가가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유해 발굴일까요? 일단은 뭐 구조 전문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잘 이제 아시죠. 유해가 이제 발굴이 아니고 네. 유해 회수죠, 회수. 네, 네, 회수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이게 묻힌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회수를 하는데 이 동체를 뭐 끌어올리려면은 뭐 이제 조사를 하려면 제3자 객관적인 그 조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인양을 해야 될 거고 예. 인양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장비가 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그만 배 하나 건지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짐으로써 유해도 회수가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도 밝혀질 거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대고 비비고 사는 국가가 뭐 과거 정부가 어쨌든 과거 권력이 어쨌든 잘못한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권력이 이어진 게 지금 현재 국가라면 그 책임 그 지금 정권 자체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고 영원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조사 작업은 이걸 인양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 가족들한테 사죄하고 가족들은 그만한 그 권리가 있어요. 사죄 받고 보상도 받고 뭐 진짜 그런 어떤 좋은 끝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우리 당사자 아니라고 그래서 뭐 저렇게 얘기하는 놈 빨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 파랗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도 참 뭐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 거에 좌지우지 않고 하지 않고 국가가 할 일이 지금 자명하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걸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건이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취재 과정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이교훈이라는 이제 정체 불명의 이제 남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렇죠.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항공 사고에 있어서 탑승자 명단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탑승자 숫자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발생 시점도 정하지 않고 어디서 났는지도 정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6년 당시에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조사에 참여했던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858기 사고와 관련돼서 가족회 측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이고 민간위원, 또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제 국정원 서버에 접근해서 검색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꼬치꼬치 묻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김현희와 김승일이 이제 폭파범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서에 싣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첩보기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싣게 되면 외국 첩보기관과의 정보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싣지 않은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김현희와 김승일이가 폭파범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첩보기관들이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적군파와 연관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주고받은 CIA와 그 동구권에 있는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주고받은 문서를 봤다. 그러니까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요주의 인물로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김승일과 김현희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힌 게 딱 하나잖아요. 무지개 공작. 무지개 공작. 예. 그죠? 예, 무지개 공작이란 뭐냐면 858이 사고 났어요. 났는데 났는 김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대통령 선거 때 예. 자기들이 됐으면 싶어하는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활용했던 그 공작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렇죠. 예. 이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제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 직접 조사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제 녹취도 있어요. 네. 녹취도 나중에 있는데 저희 어차피 공개할 건데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럼 뭐예요? 무주의 공작 이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김현희와 김승일의 존재와 그 사람의 동태를 알았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러면 폭파 사고가 나기 전에 뭐 폭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폭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실종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못 막은 거잖아요. 못 막았거나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 막은 건 틀림없는 네, 거예요. 못 막은 건 확실한 그래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못 막았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하니까 폭파 사고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보고서에 실지 않았느냐? 너무나 의문이 되는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의혹들이 많았었어요. 뭐 CIA나 한국의 안기부가 김현희와 김승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의혹들을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고서에 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987년 11월 29일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김현희가 압송된 게 1987년 12월 15일이잖아요. 대선 바로 직전 압송됐고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무지개 공작이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무지개 공작이라는 거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사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야기인데 이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아예 국가가 사후적으로 이용한 걸 넘어서서 이미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못 막은 건 확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추정하자면 뭔가 이 계획적으로 뭔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 단정을 지을 단정을 수는 못 없고 짓죠. 이게 예. 다 이제 가설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팩트를 제가 취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러면 사고 나기 전에도 동선을 알고 있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이 사고 직후 그 다음 날에 양곤에 가서 적군파와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러 사건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적군파 등장하잖아요. 조금 받은 영화죠. 등장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전에 그 민간위원회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첩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갖고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지어냈다기보다는 뭐 들은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들은 얘기겠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좀 풀리는 게 김현희가 12월 3일 날 잡혔단 말이죠. 잡히고 우리나라는 대선 당일 날 왔고 그리고 김현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초로 입을 연 것도 굉장히 향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20며칠 지난 이후에. 일인데 그때 벌써 뭐 12월 3일 날 김현희가 잡혔을 때 벌써 청와대에서 긴급 뭐 국무회의를 열면서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뭐 북한이 연루된 폭발 12월 사건이라고 2일에 그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반정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 파악하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돈 주고 총질한 거나 똑같네. 아니 뭐 그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때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왔던 과거에 권력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광주 지금 이야기 나오지만 광주 항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획설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이제 약간 자극해서 자극해서 시민들의 데모 그러니까 시위를 격화시켜서 진압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그 전두환 정권은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맞습니다. 87년도에 그 민주항쟁 이후에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만약에 노태우 후보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그렇고 당시 한국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런 이제 간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겠지만 그 상식적으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결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양 문제부터 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게 언론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부터 이제 흔들 수 있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언을 취재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부터 흔들리는 거죠, 전부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망자 숫자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115명인지 116명인지 네. 타순자 숫자도 그 정하지 않고. 이교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요. 이교훈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부다비,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자체가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아부다비에 경유해서 방콕을 가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라크 공항에서 탄 사람은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죠. 사망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김현희와 김승일은 아부다비에서 내렸고,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내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명단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럼 이경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 도대체. 상식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정보기관도 알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동체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동체를 잘 보존해야 되고 제대로 건져서 이게 사고 원인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폭파되었고 이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재구현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용의자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가 나서 줘야 될 거고, 일단은 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하자면, 생각을 하자면 조사단을 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현지에 또 미얀마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노이즈들이 올 겁니다. 뭐 이게 뭐 이념적으로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테고,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냐나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현지에 가요. 그러면 소나에서 봤듯이 이게 우리가 발견한 거는 큰 무대기 4개 중에 하나의 일부를 저희가 촬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잔해들까지도 접근해가지고 건져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간들이 꽤 걸릴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2019년 4월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 1월 초까지 했으니까 거의 9개월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당시에도 사고가 일어나요. 그 당시에 사고 조사가 완전 엉망이었잖아요. A부터 Z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 조사의 주체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하려 그러면 미얀마가 나서 줬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외교적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인양 작업까지 하고 유해를 또 이제 건져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여지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모든 권한은 일단은 미얀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비행 식별 규격을 FIR이라 그러는데 그 FIR 내에서 벌어진 사고는 그 국가가 그러니까요. 일차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당사국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칼 858 사고 조사는 기본부터 잘못돼 있다. 그건 뭐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사고의 그 주체인 대한항공은 여기서 사고 조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고에서는 주체가 됐어요. 교통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조사단이 정부 차원의 구성이 될 때 네. 그 2006년도 국정원 과거사위 때 그 민간 사이드에서 들어간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 항공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인양 수색의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출 때는 절대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인원이 나오더라도 민간 사이드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찾아서 건져 올릴 때까지는 이제 인양에 관련된 우리 이종인 대표님 같은 잠수 내지는 이 인양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한 상태에서 다시 복원을 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항공 전문가와 사고조사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양할 때서부터 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조 조사를 할 때 그 인양된 것들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정말 개고생을 해가지고 찾은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구성에서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 비용이 얼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종인 대표님 이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하여튼 뭐 반복된 얘기지만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다는 어떤 뭐가 먼저 달걀하고 닭하고 따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다는 거를 위정자들이 잊지 말고 지금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를 입고 그 먼 곳에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다 주면 이 국가가 더 이 존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그 사람 그걸 갖다가 집행한 사람들 그 영혼도 좀 맑아질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거의 뭐 9개월 넘게 이 사건에 매진하셨는데 뭐 혹자는 그런 의문들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대구 MBC냐? 그거는 지난 11월 취재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신병철 선배께서 다른 특집을 그 제작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체를 발견하는까지 과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뭐 회사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인 대구 MBC가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진실을 파고 들어가는 데는 뭐 지역 방송, 중앙 방송이 없지만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언론이 이제 이걸 파헤치고 진실에 가까이 가는 데는 그 지역 방송과 중앙 방송의 벽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주의 국가라서 그런데 저 묻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지역 신문입니다. 지역 신문들이 세계적인 신문사가 되었고 그 지역 신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여론을 주도해 나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우리 그 위에 그 뭐 취재부장이나 보도국장님이나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우리 설명하면서 우리도 좀 그 경계를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는 뭐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사건 사고만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이 우리 지역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제가 이제 좋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정말 운 좋게 조금의 성과를 지금 거뒀는데 끝으로 진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칼 8581 사건은 처음에 나서 발표했을 때 정부 발표를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수 분들이 믿습니다. 와 뭐 김성일 이 두 분이 폭파범이라고 단정짓는 이 그런 어떤 생각을 굳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고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그때 조사해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내린 결론을 뒤집는 결론이 나렸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나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자기들 주장을 되풀이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지 않으면 좋겠고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조사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되지 않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사건이나 사실을 왜곡시켜서 진실에 멀게 갈 수 있다. 네. 그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성정 부모님, 국가의 거대한 그 힘에 비해서 개인은 나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개입을 하셨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러셨죠. 그래서 힘든 점도 노출하기 힘든 점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저는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개입한 지는 2년, 또 이제 신병철 국장한테 이제 전화를 받고 2달 동안 정말 거의 뭐 잠 한 잠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밝혀낸다는 것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간은 거짓말하지만 비행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네를 찾아내면 진실은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해서 조작돼서는 안 되고 또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 교구 강우일 주교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짖지 않는 개는 쓸모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사실을 두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다. 이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대구 MBC의 취재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국가 차원의 조사단 구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추후 보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 특별 취재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